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의 이광희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현재 일어나는 모든 양극화의 원인은 박정희 정권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친 구체적 영향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유신 독재를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유신 독재는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을 제정함으로써 시행됐는데요. 국민 통제와 정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독재 정권을 하려면 국민을 통제하고 또 정치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국민 통제는 먼저 언론 통제, 기업 통제, 분할 지배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언론 통제라는 건 바로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거였죠. 긴급조치 1에서 9호까지가 이를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기업 통제는 국민 삶의 터전 자체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펴므로써 중소기업과 서민을 희생시켰습니다. 분할 지배는 당시에 큰 세력이었던 영남과 호남을 분열시켜서 유신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을 효율적으로 분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영국이 식민지 통치를 할 때 디바이드 앤 룰이라는 분할 통치 정책을 쓰는 걸 흉내내서 한국에 적용을 했던 겁니다. 또 정치자금 조달은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죠. 왜냐하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호 세력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당근을 줘야만 우호 세력이 되지 그냥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필요한데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육성되는 중화업체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취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런 중화공업 육성 정책은 1973년 1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바로 10월 유신 2개월 후죠. 이것은 중화공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을 했고요.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 한국 경제를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변모시켰다는 그런 아주 야무진 꿈을 표명을 했죠. 그런데 1970년대 초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1961년 1월 장면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 5.16 쿠데타로 등장한 박정희는 장면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어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고속성장을 이루며 번영을 구가했어요. 박정희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제로 바꾸고 지방자치제는 폐지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대로 장면 정부의 5개년 계획 정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초 한국 경제는 이미 경공업에서 벗어나 중화공업 초입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때 뭐 경공업 단계에 있어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중화공업을 해야 된다 하고 박정희는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미 벌써 중화공업 초입에 도달해 있었어요. 한국 경제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시장을 개척을 하면서 이미 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1972년 재계 10대 그룹. 자, 1위에서부터 10위까지 당시 1972년 상황이니까 중화공업 육성이 바로 직전이었죠. 삼성, 당시에 럭키금성, LG, 현재 LG, 한진, 신진, 쌍용, 현대, 한화, 극동원, 대농, 국제그룹 등도가 이렇게 랭킹이 돼 있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미 럭키금성은 가전 쪽을 하고 있었고 신진자동차, 신진그룹은 자동차 조립 및 기계산업부서 이미 중공업에 도달해 있었어요. 이미 자동차 공업의 선두주자였죠. 그 다음에 현대도 역시 뭐 건설이라든가 조선 자동차 쪽에 조금씩 진출해 있었고 하나도 석유화학 쪽에 이미 어느 정도는 진출해 있었고 해서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 중화공업에 들어서 있었다고 봐야 돼요. 자, 여기서 빨간 걸로 표시한 신진그룹과 국제그룹은 어,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유신 정권에 협조적이지 않고
비우호적인 그룹으로서 낙인이 찍혀서 도중에 도태된 그룹들입니다. 중화공업 육성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미 잘 하고 있던 기존의 중화업체들을 새로 선별해서 다시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유신 정권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은 모두 도태시키고 협조하는 기업만 키워주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재벌만 육성하고 그 재벌에게서 정치 자금을 받아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영남 지역의 재벌을 집중 육성하여 영원한 갈등을 유발시켜서 유신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여기서부터 근본적인 지역 감정이 나왔던 겁니다. 당시에는 영남 지역과 호남 지역이 상당히 큰 그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지금은 수도권으로 이전이 된 상태지만 지금의 수도권 정도의 힘을 그때 당시에 영호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을 이간질시켜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 박정희 정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신 정권에 충성하거나 협조적인 기업, 현대, 삼성, LG는 국책 사업을 독점적으로 수주해서 급상된 거죠. 독점적으로 수주하면 당연히 성장을 하죠. 요즘에는 이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국책 사업은 반드시 경쟁 입찰을 하지 수의계약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근데 모두 수의계약 시켜서 현대, 삼성, LG에 집중적으로 밀어주니까 이 기업은 금방 성장을 했죠. 반면에 유신 정권의 비협조적인 기업, 신림그룹이나 국제그룹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자, 유신 정권의 협조적인 기업을 볼까요? 현대가 대표적입니다. 포항제철, 울산 조선소 건설 등에서 특혜를 받고 자동차 업계도 뒤늦게 진출했지만 결국 신진 자동차를 몰아내고 현대자동차가 업계 1위로 급부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과 럭키금성, LG, 이거는 전자화학 중심의 중화학 분야를 확장하며 정부 프로젝트를 독점적으로 수주했어요. 자, 유신 정권의 비협조적인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신진자동차 그룹인데요. 1955년 설립된 신진자동차는 1960년대 후반 국내 시장의 60, 70%를 차지한 자동차 업계의 최강자였습니다. 1972년 당시에는 세계 4위의 자동차 재벌이었으나 1970년대 후반 유신 정권의 비협조적이고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려고 했다는 의미에서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국제그룹은 1972년 세계 10위였으나 유신 정권 때는 근근히 버텼으나 1980년대 신군부에 의해서 그룹이 해체됐죠. 자, 그럼 중화공업 육성 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절름발이 구조를 생성했어요. 이 정책의 목적 자체가 재벌을 육성하고자 하고 그들에게서 정치 자금을 받아서 유신 체제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선택받은 재벌들, 대기업들만 고속 성장을 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망했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죠. 중소기업은 아예 소유돼 가지고 발전을 못했죠. 두 번째는 영남 지역에 편중된 재벌 육성으로 영호남 간의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재벌들 면면을 보면 대부분이 영남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박정희 정권은 일부러 영남 지역에 연고를 둔 재벌들을 육성해서 이들을 기반으로 독재 정권을 유지해 나가려고 했죠. 네 번째는 자원의 자의적인 배분으로 경제를 왜곡시켰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이 있는데요. 먼저 정경유착. 정경유착은 정치와 경제가 유착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업 경영 능력은 얼마나 수익성을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유신 정권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신 정권에 충성해서 일감을 몰아서 받거나 또는 금융권의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뛰어난 경영자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단으로 관치금융이 있었죠. 금융기관은 정부가 지배를 하는 거였어요. 정부
말 한마디로 금융기관이 움직였기 때문에 정권에 잘 보이면 부실기업도 바로 은행 자금 받아서 살아나고, 정권에 밉보이면 우량기업도 은행 자금을 전혀 이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자금을 마음대로 이용하는 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권에 밉보인 기업들은 우량해도 파산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관치금융이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복 과잉 투자인 수익성 악화. 이것 때문에 결국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죠. 이렇게 중화고물 육성 정책으로 모든 기업들이 서로 몸집 불리게 나섰습니다. 수익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형과 몸집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모두 비껴서 몸집 불리게 나섰고, 수익성을 묻지 않고 그냥 묻지마 투자를 임했기 때문에 결국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를 한 거죠. 이때 이렇게 묻지마 투자에서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투자했던 모든 기업들이 부도가 났고, 그래서 그렇게 파산한 부실 기업들을 정리하느라 대한 세금이 낭비됐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자원이 낭비가 됐죠. 첫째는 생산적인 곳으로, 수익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자금들이 부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낭비였고, 두 번째는 이러한 부실 기업을 정리하느라고 국민들이 낸 막대한 세금이 낭비됐기 때문에 이중으로 결국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로 경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고, 1인당 GDP도 2014년부터 10년 이상 정체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서울과 지방 간의 양극화, 세대 간의 양극화, 청년 실업, 최저 출생률, 이러한 모든 사회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자, 그러면 중화고물 육성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두 가지 상반된 평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 덕분에 이 정도나마 산다. 부정적인 평가는 박정희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 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및 언론의 평가는 민주화 세력은 민주주의를 확립했고 산업화 세력은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언론 보기에는 그럴듯하죠. 이거는 이제 보수 진영하고 보수 언론, 소위 메이저 언론들이 이렇게 조어를 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실상인 양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하중 케임브리지 경제학 교수의 평가도 이들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장하중 교수는 케인즈주의자로서 재벌체제의 옹호론자입니다. 그래서 장하중 교수는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개발을 했다면 우리는 지금 티셔츠나 수출하는 국가로 남아있을지 모른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앞에 1971년 10대 재벌에서 봤듯이 1970년대 초에 한국은 중화학공업으로 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티셔츠나 만드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정희가 아니었더라면 티셔츠나 수출하는 국가로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장하중 교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궤변이 나오냐 하면 장하중 교수는 기본적으로 케인즈주의자거든요. 케인즈주의자는 시장 자율보다는 정부의 개입을 옹호하는 사람입니다. 정부의 규제. 이게 박정희의 재벌체제도 유신독재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개입을 하니까 케인즈주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다르죠. 케인즈주의는 독재체제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케인즈주의는 반드시 민주주의에서 케인즈주의를 시행되는 거죠. 반드시 민주주의에서 케인즈주의가 시행되는 거지 독재체제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개발독재,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같은 개발독재는 케인즈주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같다고 이야기를 하니 자기의 케인즈주의 논리, 정부 개입의 논리를 과도하게 과장해가지고 여기에 박정희 체제의 어거지로 뜯어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똥과 된장이 같은 겁니까? 겉보기에는 같죠. 겉보기에는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장하중 케임브리지 경제학 교수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전문 용어로는 숙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숙맥 경제학자들이 경제 정책에 관여를 하거나 조언을 하면 그 나라 경제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왜 이런 숙맥 경제학자가 나오냐 하면 이 사람들은 평소에 배운 것이 모델링 하는 것밖에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실을 진단하고자 모든 걸 모델링으로 자신이 만든 모델로 현실을 진단하기 때문에 현실이 그 모델에 맞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갖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궤변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의 평가입니다. 중화공업 육성정책에 대해서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는 유신 독재와 중화공업 육성정책은 동면의 양면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따라서 독재 정권은 잘못이지만 중화공업 육성정책은 잘한 거다. 이런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정책은 유신 정책과 재벌에 의한 국부의 강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이 100%의 노력을 했는데 30%밖에 소득이 없다면 70%는 독재 정권의 부실한 경제 운용과 정권과 유착한 재벌들이 강탈해 간 것입니다. 아니 조금 성과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독재 정권의 그 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금융권 자금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했더라면 한국의 1인당 GDP는 스위스와 비슷한 10만 달러에 육박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스위스는 여러 면에서 비슷합니다. 전 근대사회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지형적으로 70% 정도가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전 근대사회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스위스는 하는 노력을 해서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모든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지금 10만 달러에 이르는 1인당 GDP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최상위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스위스 사람처럼 열심히 일하고 있죠. 근면 성실한데 이렇게 스위스보다 훨씬 못한 36,000달러,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은 결국은 3분의 1을 유신 정권과 거기에 유착한 재벌들이 빼앗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정희 정권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 한국 경제의 절름발이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올리고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근본 원인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절름발이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혁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국민의 소리 이광희 TV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